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출간된 초등세계사 사전 책을 집필한 고등학교 역사교사 이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등세계사 사전, 저도 수업 시간에 이 책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초등세계사 사전은 초등 고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약 140개 정도를 모아서 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책의 구성을 보면 약간 시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재미있는 질문을 시작으로 책이 시작되고 그 질문에 여기 애니메이션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대답해 주면서 책의 내용을 주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세계사를 조금 재미있게, 약간 깊지도 않으면서 얇지도 않은 수준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달걀 껍데기로 닭의 삶을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일일까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잘 보고요. 또 여기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맞습니다. 한 네. 권 다 읽어라 그게 아니라 그날 한 챕터만 읽고 맞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요약해보고 정리하니까 수업 교재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보고 싶은 주제를 그냥 딱 꺼내서 네. 보고 책에서 조금 자기가 더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찾아볼 수 있게끔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딱 꼭 순서대로 볼 필요 없이 맞습니다. 제목 네네. 읽으면서 내가 가장 관심 가는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내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로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와 함께하는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이제 그 책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 이외에 영상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영화로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계사를 특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화로 좀 쉽게 접근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집필했는데, 이제 그 책을 사용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책을 보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세계사를 접하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세계사를 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훌륭한 배성호 선생님과 함께 이 초등 세계사 사전을 같이 집필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가득한데요. 저희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세계사는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처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고등학교 그 현장에서는 세계사 접한 아이와 접하지 않은 아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역사 자체를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실 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뭐 연도를 외워야 된다, 뭐 인물을 외워야 된다, 뭐 지역 지명을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개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렵게 좀 생각하는 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역사책을 좀 그래도 읽어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이해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빠릅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한국사로 예를 들면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좀 당황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역사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계사도 마찬가지 책을 조금만 읽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오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세계사 선생님으로서, 역사 선생님으로서 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점이 좋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이 네. 한국사도 어려운데 세계사까지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역사라는 건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의 축적,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삶의 지혜,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좋은 교육 자료가 저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역사 공부가 되게 필요하죠. 근데 세계사는 왜 배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단독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변화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가깝게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마음만 먹으면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와 우리가 되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 되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세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좀 꿈을 크게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통 시야와 시선이 갇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요즘은 우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펼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려면 저는 세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게 글로벌 인재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계사를 쓴 나라가 주로 유럽이나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으로 쓰인 세계사가 되게 그대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앞으로는 선생님 같은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한국인의 눈으로 본 세계사가 좀 쓰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렇게 맞습니다. 시선이 좀 들어간 거. 네. 왜냐면 괌에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이랑 뭐 물놀이 하러 어릴 때 많이 가는데요. 괌의 원주민들이 직접 쓴 괌의 역사책이 없구나. 저는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갈 때 그 나라 역사책을 꼭 보거든요. 네네. 근데 괌은 없는 거예요. 미국 역사 안에서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 시선으로 쓰인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사가 얼마나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서 네네네. 기록이 너무 잘 돼 있고 재미있는 책도 많고, 그런데 세계사는 아직까지 좀 번역에 의존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은 그대로 옮겨서 시선 자체를 좀 안 바꾸지 않나? 맞습니다. 그 점은 그냥 그런 얘기 게, 나누고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서양 중심적인 역사 서술, 그리고 서양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세계사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학로 개척이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뭐 신대륙 발견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이 언어, 단어에 있는 역사 용어에 있는 그 주체를 보면 신학로라고 하는 건, 개척이라고 하는 건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학로고 개척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대륙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면 구대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발견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미 원주민들은 그것에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살고 있었고 터전을 잡고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발견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대륙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을 유럽인들 중심의 관점에서 신학로 개척, 신대륙 발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위인전기를 읽다 보면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뭔가 도전하고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우리 이 지구의 역사, 그러니까 지구촌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되게 훌륭한 인물로 표현이 되잖아요. 어린이 위인전에는 그렇죠. 꼭 들어가 있죠. 꼭 들어가죠. 근데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원주민의 입장에서 콜럼버스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에 갑자기 들어온 침략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많은 원주민들을 여러 형태로 네. 탄압하고 살육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논의를 역사학계에서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지역 중심 그리고 자국 중심의 역사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 신항로 개척, 신대륙 발견, 요 부분이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과거에는 서양 중심의 그런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다, 신항로를 개척했다. 이게 우리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중심으로 했는데 그 뒤쪽에 이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 교육에서 조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이쪽 나라에서 쓰인 역사책에서는 침략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몽골에서는 그렇죠. 네. 정말 인도의 간디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역사, 중국과의 역사 이게 다 미묘한데 역사야말로 이 집필의 책임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쓴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계사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 세계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4살, 6살입니다. 아, 네. 4살, 6살인데 이제 4살 아이는 아직 지구본을 볼 줄 몰라요. 네. 근데 6살 딸은 지구본을 막 돌려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야? 라고 이제 이렇게 위치를 찝고 하는데, 여기가 미국이야? 여기가 인도라는 곳이네?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위치에 있고, 바다 건너가면 미국이라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구본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4대 문명 막 나오잖아요. 세계사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문명 들어가고 하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본을 보면서 또는 세계 지도를 좀 보면서 이 나라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다에 있구나 또는 이쪽 대륙에 있구나. 근데 어떤 역사가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본을 꼭 집에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세계 지도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에 우리 여기 꼭 가보자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지리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일단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보고 되게 공부를 재밌게 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 자체가 다행이네요. 재밌는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맞춰서 네. 딱 들어가야 될 요소들, 주요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계사 책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 너무 압축이 돼서 재미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맥락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 분량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세계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교과서 이외에 아주 재미있는 책들 예를 들면 초등세계사 사전 네. 또는 다른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고 노출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네. 집에서 거의 이렇게 패드나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하니까 영상 매체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세계사를 처음에 어렵지 않게 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모든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요. 너무 입시와 되게 밀접하시잖아요. 네네. 사교육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존도를 좀 줄이면서 학교 수업을 좀 잘 활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담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했는데요. 3월달 돼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학기 초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일단 조사를 좀 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학원을 얼마나 다니고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평일 5일 중에 5일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5일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의 이제 성적을 전반적으로 보면, 5일을 학원을 가는데 성적이, 그렇게 잘 이렇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현실입니다. 저는 네.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이랑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학원을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앉아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상위권 애들, 내가 정말, 좀 부족해서 학원에 가서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외에 거의 모든 친구들은, 학원 왜 가?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보호자들이 가라고 해서 갔고, 친구들이 있어서 간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말을 돌리지 않은 스타일이어서요. 네. 어머니, 혹시 학원을 왜 보내실까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고. 집에서 안 하니까. 네. 학원 보내서 성적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성적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계속 학원을 보내십니까? 라고 하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보내야 마음이 좀 편하니까요. 근데 성적은 안 나오는데 왜 보낼까요? 계속 도돌이표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보내지 마시라고. 보내지 마시라고. 그 돈으로 좀 과한 표현이긴 한데요. 맛있는 삼겹살을 먹으면서 애랑 행복하게 지내셔라. 가든 안 가든 성적은 제가 볼 때 비슷할 거다. 그러면 정 보내주고 싶으면 얘가 가고 싶어하는 교과목을 일주일에 한 3번 또는 2번 정도로 줄이셔라. 그리고 그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제가 아이들의 그 하루 스케줄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1교시부터 고등학교 기준으로 7교시까지 내가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교하면 이동하고 저녁밥 먹고 또 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충 저희가 봤을 때 한 10시간 정도를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10시에 얘가 학원 갔다 오면 씻고 책상에 앉아있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1시, 12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겠죠?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학교로 오잖아요. 그러면 10시간 공부한 걸 언제 이 친구가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할까요? 그게 없어요, 애들이. 지킬 시간이 없네요.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과로 이야기하자면 역사과에 가장 유명하신 우리 강사님 중에 최태성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설명을 잘 하시거든요. 네. 자, 최태성 선생님한테 10시간 역사 수업을 들으면 딱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집에 딱 와서 앉으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10시간을 공부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3시간 정도는 공부한 걸 한번 다시 들춰보고
이걸 확인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원을 좀 줄이셔라 라고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드리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의 핵심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냐 없냐가 저는 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어떤 과목의 어떤 분량을 특정 시간에 맞게끔 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걸 기획하고 짤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부모들이 못 해줘요, 그거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저도 학창시절을 고민해보고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그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건데, 앉아서 막 어려운 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책을 읽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책의 분량도 조절해보고 책을 읽는 시간도 조절해보는 것을 보호자들과 함께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쌓이면 결국은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습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진짜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어요. 아이가 혼자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와 조건도 한번 줘보지 않고 맞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너무 빽빽하게 짜놓으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기회도 없고, 또 고등학교 가서 마찬가지로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고. 네. 네.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TV에서 요즘 이렇게 학생들의 공부를 코칭해주는 아마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언젠가 어떤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누워있고, 잠자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그 회차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코칭을 해주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서 되게 이제 분노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아니, 수업 시간에 왜 잠을 자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아주 이제 극상위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조절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학원 선생님이 학교 지필평가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 교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면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냅니다. 그러면 자, 지필평가 또는 내신 성적을 잘 맞으려면 결국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를 잘 챙겨야 돼요. 근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약간 딴짓을 하고 좀 주무시거나 이런 친구들이 또 학원을 가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는 친구들은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잘 챙기는 친구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자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농담까지도 잘 기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선생님, 너무 예쁜 중학교 역사 1, 역사 2, 요 두 책의 대표 저자로, 네, 맞습니다. 또 중학교 역사까지, 초등 역사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중학교 역사까지, 역사가 다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요 중학교 역사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집필하시면서 요건 내가 좀 중요시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역사가 있다면요? 저도 이제 좋은 기회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대표 저자를 맡으면서 우리 같이 집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출판사와 함께 이번 교과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뭘까 많은 토론을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역사를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를 집필했고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역사 특히 우리나라 한국사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교육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근현대사 내용이 정말 많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엄청 축약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전근대사,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구석기부터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근대부터 현대까지 내용은 되게 축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집필했던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근현대사 부분을 제가 집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현대사 역사를 조금 잘 알아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나의 꿈과 그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진로와 연계된 역사 교과서로 만들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역사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는데요. 그렇죠. 네네. 네. 수업 시간에 역사 토론도 하나요, 혹시? 네. 역사 토론도 주제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역사 수업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한다거나 학교에 배포되어 있는 패드를 갖고 역사 공부를 하는 과정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연도 쭉 그어놓고 역사 인물 표시하고 역사 사건 표시하고 이런 형태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지도도 하시잖아요.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근데 역사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되고 나서 네.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필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한국사 공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하는 수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세계사 같은 경우도 아마 교과서와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잘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EBS 수능 세계사 이런 문제집들을 조금 참고하면서 준비하면 역사 뭐 입시 준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1등급은 몇 명까지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계사는 있는데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는 절대평가인가요? 네네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네. 오히려 역사 선생님들은 수능보다 학교에서 치르는 지필평가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필평가는 이렇게 등급을 막 나눠야 되잖아요. 내신 등급을 그쵸. 나눠야 되기 전체 때문에 100점 나오면 안 되니까. 오히려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지만 지필평가에서는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네. 지필평가는 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역사는 사교육 없이 책을 많이 읽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과목이라서 저도 안심이 됩니다. 선생님 교사 성장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집필, 개인적인 계획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초등, 중등, 고등학교 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사 성장 학교라고 하는 선생님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교사성장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아이들과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사이면서도 한 개인으로서 성장을 바라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요. 저희 교사성장학교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모임을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제 에듀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소모임이 한 7, 8개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재테크 소모임도 있고, 운동 소모임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육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같이 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육아하는 아빠 모임도 있나요? 육아하는 아빠 모임은 없고요. 육아는 네. 엄마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모임에. 네. 네. 거기서 솔솔한 정보가 많죠. 네. 그래서 육아하는 엄마 선생님들의 고충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육아하는 아빠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들의 고충도 공감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네네.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죠. 네. 물론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제일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육아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솔직하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려고 하면 내가 아이들을 이제 와이프와 왜 낳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낳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려고 하면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건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정말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2명의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1년 육아휴직을 할 때는 뭐 일정 부분 나오는데요. 2년차 때부터는 제 월급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다른 부분이 어렵진 않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네. 지금 뭐 저출산 이런 문제 하면서 육아휴직은 당연한 건데 저는 당연히 휴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00% 월급이 다 3년이고 뭐 6년이고 계속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요. 1인당 아니요. 3년에서 6년 아니에요? 교사 공무원들은 한 자녀당 3년으로 이제 예.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법이 아마 바뀌어서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더 이제 바뀌어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빠 육아휴직도 있고 한데. 무급휴직이에요? 네, 지금 저는 무급으로 1년만 유급이고요? 네, 1년만 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휴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1년은 맞습니다. 유급, 네. 2년은 무급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복잡한데요. 뭐 엄마가 육아휴직하고 나서 바로 아빠가 또 육아휴직하고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연계돼서 약간의 이제 이렇게 조건들이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이제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말고는 육아하는 그 자체의 어려움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첫 아이 낳고부터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네.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육아일기를 쓰려고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히 훌륭한 어떤 글이나 기록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먼 훗날
저의 감정이 어땠는지, 아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아마 사진과 영상으로도 남을 수 있지만 글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육아일기를 이제 썼고, 육아일기를 기본 이제 바탕으로 하는 약간 실화 동화라고 할까요? 지금 그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연재를 하고 있고,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만나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저는 컨셉을 그렇게 잡았어요. 아이들이 첫 부모 보호자의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첫 경험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이제 보통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때 정말 힘들잖아요. 보호자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이 과정,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던 이 어린이집이 이제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약간 한 20곡지 정도로 준비해서 동화 같은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선생님. 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가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망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교사성장학교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성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좀 도와드리려고 몸과 마음,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육아휴직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마음처럼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교사성장학교 선생님들이 올해 함께 이 교사성장학교 안에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선생님들의 삶과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예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한 해를 같이 잘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사 선생님으로서 교사성장학교 대표님으로 또 두 아이의 아빠로 승승장구하시고 앞날이 밝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